지난달부터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은행 위기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가 3파전을 벌여왔습니다. 지역은행 파산으로 불거진 은행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헤드라인 CPI는 낮아졌으나 근원으로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의 이슈 대결에서 은행 위기가 밀려나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2파전으로 좁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수요일에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에서 파월 의장이 숨겼던 발톱이 드러났습니다. 의사록이 발표되자마자 뉴욕 증시는 급락세로 반전되어 마감되었습니다. 그 이후 시장의 관심은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더 많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는 파월 의장이 숨긴 발톱의 정체,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금리와 주가는 어디로 가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의 금리 피벗과 경기 침체 시 투자 전략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발톱을 감춘 고양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속담의 뜻은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깊이 감추고서 함부로 드러내지 아니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숨긴 발톱은 재주가 아니라 입 밖에 내놓기 싫은 단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 때 FOMC를 방금 전 마치고 이 자리에 왔다. 직원이 아주 조심스럽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책 위반자나 정부 고위 관료,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매우 꺼려하는 금기어인데요.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감춘 발톱이 무엇인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준의 FOMC는 1년에 8번 열리는데요. 회의 안건, 즉 아젠다는 여기 이러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1, 2, 3번은 주로 행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고요. 중요한 안건은 4번과 5번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현재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 이후 FOMC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최종 투표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홈페이지의 자료에서 보듯이 연준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박사급 이코노미스트들만 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에 근무하는 고급 전문 인력의 풀의 규모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난주에 공개된 의사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을 놀라게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지역은행발 은행 위기의 잠재적 효과를 분석해 본 바 금년 후반기에 미국 경제가 완만한 경기 침체, 마일드 리세션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충격적인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관련된 문구는 기준금리 결정 후 언론에 배포되는 보도 자료인 성명서 또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 전혀 언급되지 않은 예상 밖의 단어였습니다. 한편 지난 수요일에 노동통계국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를 발표했는데요. 헤드라인은 5.0%로 1%포인트 하락했으나 근원으로는 5.6%로 전월에 비해 0.1%포인트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중단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 FOMC 의사록이 공개되자마자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급반전되어 마감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숨겼던 금기어인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발톱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장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우려는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연준 FOMC에서 직원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미국의 유력 경제 뉴스 전문 채널인 CNBC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헤드라인 기사에서 은행의 대출 시장 냉각으로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지역은행 파산에 따른 은행 위기로 인한 중소형 은행들의 대출이 크게 위축되고
돈 가뭄이 확산되어 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1, 2년 사이에 GDP 성장률이 0.5에서 1%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금년 후반기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에서 CNBC의 보도는 실제로 단순히 추측 기사가 아니라 데이터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연준이 최근에 발표한 상업은행 대차 대조표입니다. 위는 상업은행들의 대출과 리스 잔액 합계이고요. 아래는 그 증감액 변화입니다. 그래프에 따르면 3월 마지막 2주 동안에 은행 대출이 1,050억 달러 감소했는데요. 이는 1973년 이후 연준이 데이터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 중소형 은행들의 대출 감소가 70.1%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대출 심사를 강화한 은행들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 비율이 40%를 넘어가면 신용 경색으로 이어져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빠졌습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가 그랬습니다. 현재 이 비율이 벌써 40% 문지방을 넘어가고 있어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금방 밀려올 듯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OECD가 최근에 업데이트한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빨간색의 G20, 자주색의 미국, 청색의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 모두 2021년 5, 6월경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하락폭이 G20 평균과 미국보다도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14개월째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부진한 수출 실적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2023년 1분기 개인주택 고정 투자가 1조 400억 달러로 감소하여 지난 한 해 동안 12.6% 하락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빨간색 화살표처럼 개인주택 고정 투자가 하락하면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 4월 전미주택건설협회 NAHB 주택건설지수가 45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이는 재고 부족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상승에 기인합니다. 이 지수가 여전히 50 이하에 머물고 있어 부진한 주택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미국 부동산 시장의 데이터를 보면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택시장은 경기 침체에 가장 먼저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조업의 신규 주문이 줄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며 마지막 단계에서 실업률이 후행하며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이 그래프는 이전에 여러 번 보여드렸던 10년물과 2년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 차이입니다. 지난해 7월에 역전되기 시작했고요. 그 역전폭이 한때 40년 이래 최대로 벌어졌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에서 보듯이 역전폭이 좁혀지면서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장단기 금리차는 지난 3월 8일 마이너스 107bp까지 최대로 벌어졌다가 최근 마이너스 56bp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이것이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들은 미국 정부와 연준 간부들 사이에 금리 정책을 두고 불협화음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축소하는 상황에서는 추가적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FOMC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는 연준의 기본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이가 돈독했던 재무부 장관과 연준 의장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한편 평소에 비둘기파에 속했던 월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며 통화정책은 긴축적이어야 한다고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은행들의 스트레스 여파를 평가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금리 인상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금리와 긴축적 통화 정책을 놓고 벌이는 설전들이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여기 블룸버그와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5월 FOMC에서 25bp 한 번 인상하고 하반기 시작과 함께 3에서 4차례 금리 인하로 피벗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4.5% 부근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말하는 가이던스는 5월에 한 차례 25bp 인상하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말에 따르면 연말까지 금리 인하 없이 5.1%의 고금리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연준과 시장 사이에 기준금리 예상 경로에 대한 시각차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시장과 연준의 한판 치킨 게임은 경기 침체의 정도와 속도에 따라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포커스 네트워크는 시장의 예측치에 더 무게를 둡니다. 이 지점에서 뽀순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 이에 뽀시기가 대답합니다. 투자자로서 당연한 질문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인 파블로프의 연구처럼 조건 반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블로프의 개는 종소리만 들어도 군침을 흘립니다.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반복적으로 울리는 훈련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로 피벗의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조건 반사적으로 성급히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금리의 역비례하는 주가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가 그대로 미래에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역사적 사례를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그러한 조건 반사적 투자 행위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왼쪽 그래프는 1969년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 피벗과 S&P 500 지수와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노란색 막대처럼 과거 7번의 피벗 사례에서 약세장 대부분의 하락폭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대공황 이후 90여 년 동안 발생한 경기 침체 기간 중 S&P 500 지수의 최대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막대는 경기 침체 1년 전부터 경기 침체가 끝날 때까지 전 기간에 대한 최대 하락폭을 표시하고 있고요. 또 군청색 막대는 경기 침체 기간만을 따로 분리하여 최대 하락폭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청색 막대가 빨간색 막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래프로부터 S&P 500 지수의 대부분의 하락은 경기 침체에 진입한 이후에 발생했다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하로 피벗을 하고 경기 침체가 밀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에 대비한 투자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연준의 피벗의 종소리는 주가 상승을 알리는 매수 신호가 아니므로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충분히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 침체 진입 후 폭락장이 오더라도 공포에 휩싸이지 말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싸진 주식에 대한 분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일시적 랠리가 있더라도 불확실한 단기 트레이딩은 가급적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계 대차 대조표상 3개월 이상 비상자금과 현금 확보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5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투자 기간을 설정하여 자신만의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IPS, 즉 투자 정책서, 인베스트먼트 팔러시 스테이트먼트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오늘 영상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